자, 이제 농경지지대론 하고요. 도시공간 구조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오늘 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지금 여기 볼까요? 시장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거는 과장국수 비비자, 이건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고요. 부동산 시장 기능, 자고가 정량, 자원 배분 기능과 가격 창조 기능, 협상에 의해서 가격 결정된다, 이런 내용 했고요.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일단 약성 효율성, 준강성 효율성, 강성 효율성을 구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반영하는 정보에 따라서 효율성의 정도를 구분했고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존재하는 것은 약성이나 준강성. 그러니까 일단 구분을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나요, 없나요 했죠.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야 되니까.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으로는 모자라요. 내부 정보를 이용해야 돼요.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이제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 번째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근데 현실의 시장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보 비용이 발생해요. 또는 기회 비용이 발생해요. 그 정보 비용이나 기회 비용의 크기와 초과이윤의 크기가 같다면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건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때의 효율성을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버는 게 조금씩은 달라 보여도 그 달라 보이는데 발생하는 기회 비용이 다 고만한 기회비용이 발생해서 버는 거라면, 그러면 현실의 시장은 뭐가 달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실의 시장이 불완전 시장이지만 뭐를 달성할 수도 있다? 할당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면 당연히 할당 효율성이 달성되고, 강성 효율적 시장도 당연히 할당 효율성이 달성되는데, 할당 효율성이 달성된다고 해서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했죠. 그리고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지만, 시장에 투기가 존재한다거나 또는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여기 이제 효율성에서 얘기한 거고요. 다음에 이제 입지론으로 넘어와서 농업 입지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공업 입지론에서 최소 비용 이론 했죠.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 지으세요.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 근데 비용 중에 수송비를 제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임금 집중력 했죠. 수송비 중에서도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때는 원료 지향 입지,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때는 시장 지향 입지, 원료 수송비나 제품 수송비나 똑같을 때는 입지 자유형. 그래서 원료 지수를 가지고 말한다 그랬죠.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 지향, 1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 1이면 자유 지향. 이렇게 해서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을 먼저 찾은 후에 공장 위치를 옮겼을 때 수송비가 늘어나는 것보다 임금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면 노동지향 입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집적지향 입지 뭐 이런 내용들을 했어요. 이게 이제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이고,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은 공장 지을 때 수요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요를 최대로 할 수 있는 곳에 공장 지어라. 이렇게 이제 반대 입장에서 본 사람도 있다 그랬죠. 일단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비용은 똑같은 전제하에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에 공장 지어라가 최대 수요 이론이고, 최소 비용 이론은 판매는 똑같으니까, 어디 공장 짓든 판매는 똑같으니까 비용을 적게 하는 곳에 공장 지어라. 여기 이제 최소 비용 이론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상업 입지론으로 넘어와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여러 가지 용어들 정리한다 그랬죠. 중심지, 배후지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중심지. 최소 요구치 또는 최소 요구 범위.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하는 최소한의 범위, 최소한의 그 요구 규모. 그게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 범위는 수요가 0이 되는 위치까지의 거리.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중심지가 성립한다. 이런 내용 했고요. 중심지의 계층성도 했죠. 중심지,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는 작아지면서 중심지 간 거리는 멀어지고 중심지 기능은 다양해지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중심지 형성 과정도 봤죠. 중심지 형성은 평평한 곳에 똑같은 사람이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 중심지가 커져가면서 원형으로 커져가다가
이제 외접원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고 경쟁이 치열한 부분 생기고 그걸 서로 나눠 갖는 과정에서 정육각형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레일리의 소미인력 법칙, 허프의 확률 모형 비교했죠.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 중력 모형이라고도 해요. 전부 다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이용한 것은. 그래서 레일리는 거시적 분석을 했고, 허프는 미시적 분석을 했고, 레일리는 결정론적 관점에서 봤고, 허프는 확률론적 관점에서 봤고, 레일리는 장애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고, 허프는 장애 요인을 고려했고, 그래서 마찰 계수라는 걸 본다 그랬죠. 그래서 전문품점도 있고 일상용품점이 있으면 전문품점이 마찰 계수가 더 작다 그랬죠. 더 쉽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음에 허프는 레일리와는 달리 경쟁 점포 수도 봤다 그랬죠. 레일리는 거리와 크기만 봤는데 허프는 경쟁 점포 수도 고려를 했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점포 유형의 집집국산 전선편 했죠. 집심성, 중심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집재성, 한 곳에 모여. 산재성은 분산 입체하는 것. 그다음에 전선편, 전문품점, 산매품점, 편의품점. 전문품점은 기호 같은 걸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선호죠. 그래서 구매를 위한 노력이나 비용을 아끼지 않고 구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매품점은 비교 후 구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편의품점. 편의품점은 주로 편의품점은 주로 산재성에 가깝고요. 전문품점은 집심성에 가깝고요. 선매품은 집재성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집심도 있긴 한데 대체로 집재성이 좀 많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대론으로 넘어와서 지대의 그 지대에 관한 논쟁에서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고전학파는 농업 생산의 관점에서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고 생산 요소도 노자토까지 봤는데 고전학파는 공업 생산의 관점에서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고 노자까지만 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라는 성격으로 봤는데 신고전학파는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봤다는 거죠. 공업 생산이라는 관점에서는 비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대로로 넘어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지대로는 이제 이제 농경지 지대론에서 이제 차액지대, 얘네들이 이제 키워드 위주로 체크하면 돼요. 차액지대, 위치지대, 그다음에 절대지대 이렇게 하고요. 여기 이제 입찰지대까지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요거 말고 다른 것도 잡단계 있어요. 잡단계 있는 거는 일단은 중요도가 낮아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세요. 여기에 네 가지. 차액지대는 제가 조금 전에 지웠는데요. 그 농경지마다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생산되는 양이 어때요? 생산되는 양이 다르죠. 뭐 10말, 8말, 5말 이런 식으로. 근데 생산비는 모두 다 어떻겠어요? 생산비는 모두 다 5말로 같아요. 인간이 똑같은 넓이의 토지에 이렇게 투입하는 노동력은 똑같은데 생산되는 양이 다른 거는 그만큼 토지의 비옥도 차이 때문이다라는 게 차익지대예요. 비옥도가 차이가 나니까 지대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요 생산물 가치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생산비를 빼는 거죠. 남는 것이 여기는 몇 말? 여기는 5말, 여기는 3말, 여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가 지대가 되는데 요런 땅, 생산비만큼 밖에 생산이 안 된 요런 땅을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 그래요. 이런 땅에는 지대가 있다 없다? 이런 땅에는 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액지대 내용이에요. 그리고 위치지대에는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다르다는 거예요. 비옥도는 똑같다고 봐요. 비옥도는 똑같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도시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농사 짓는 거 원래 이제 6개를 그래요. 6개 농사 짓는 것은. 근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도시로 수출하지도 않고요. 다른 도시에서 수입하지도 않아요.
이걸 고립국 이론이라 그래요. 고립국. 고립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고립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쪽으로 도시 쪽으로만 수송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해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를 빼고 뭐도 빼는 거예요? 수송비도 빼죠. 이 강사들이요 굉장히 막 그 수업하면서 하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이게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내공이 좀 많이 올라가야 이게 가능한데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강사의 자질이 다 있어요. 여자분들은.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거의 멀티플레이어거든요. 친구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TV까지 봐가면서 내용도 다 알아요. 물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뭐 이것저것 뭐 집안일 하면서 TV 보면서 전화통화까지 하면서 어떻게 그걸 다 보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강사가 그래야 돼요. 강사가. 수업하면서 저 사람은 언제 깨울까 막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요. 어디까지 설명하면 될까 막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이게 또 말은 다른 거 하면서 쓰기는 다른 글자 써야 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말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쓰기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한번 써보세요. 쉬울까요? 쉽지 않죠? 주로 이렇게 쓸 때 수성비 이렇게 하면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말 하면서 쓰죠. 오, 굉장히 고난도의 작업이에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게 틀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 말 하면 안 되는데 말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A가 B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B가 A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혹시 수업 때 그런 얘기하면은 머릿속에 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뭔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해야 될까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쉬는 시간에나 아니면은 바로바로 지적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를 교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난 동영상만 촬영할 때는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지난번에 여기서 실수 한번 했어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렇게 해놓고요. 이게 미시적, 이게 거시적 했나? 제가? 혹시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공부 안 했네. 동영상 안 봤네,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봤으면 이거 기억나요? 안 봤네. 공부 안 했네. 이거 봤으면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거시적, 이거 미시적이라고 바꿔야 된다고. 앞으로 얘기하세요. 아무튼 그게 뭐죠? 이 왔다 갔다가 돼야지 이게 이 소통이. 아무튼 이 튀네네 이론에서는 요거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차액지대는 뭐만 빼면 돼요? 생산비만 빼면 되는데 튀네는 수송비까지 빼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뭐가 많이 발생해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해서 저 먼 곳은 이제 드디어 지대가 뭐가 되는 곳이 생겨요? 0이 되는 곳이 생기죠. 자, 그러니까 이 두 이론은 여기는 이제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 그래요.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수송비가 절약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지대는 어떻게 된다? 지대는 더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리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 이제 지대 이렇게 나타내면은 지대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높아지고 바깥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형태면은 감소함수라 그래요. 증가함수라 그래요. 이러면 이제 감소함수라 그래요. 지대는 거리의 감소함수다.
이렇게 바깥으로 가면서 적어지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치지대예요. 이 두 이론은 공통점이 지대가 0이 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지대가 0이 되는 곳이 있죠. 근데 이제 절대지대는 그런 곳 없다는 거예요. 이런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 이것도 제일 먼 한계지, 이런 곳에도 뭐가 있더라? 지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최열등지에도 뭐가 존재한다? 지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해요. 자, 뭔 소리냐면 이런 땅 있죠. 이런 땅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위에 두 이론적으로는 지대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땅 갖고 있는 주인이 지주가 땅 빌려줄 때 내 땅은 최열등지 한계지니까 지대 안 줘도 돼요, 이렇게 하고 빌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땅에도 그 사회의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나누는, 다른 사람 땅 농사 지으면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관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땅에도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농민들이 1년간 먹고 살 충분한 양식을 못 가져가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굶거나 굶어 죽거나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을 잘 설명하는 이론은 뭐란 얘기예요? 절대지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 사익지대나 위치지대는 뭐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설명을 못하는 거죠. 됐나요? 예, 그런 이제 비판을 하는 이론은 절대지대고, 그리고 얘네들은 계산할 때 다 어떻게 해요? 생산물 가치에서 뭔가를 빼고 남는 거죠, 남는 거.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고전학파가 남는 걸로 계산했죠. 요 둘은, 위에 둘은 모두 다 고전학파란 뜻이에요, 고전학파. 차익지대나 위치지대는 전부 다 고전학파예요. 계산할 때 남는 것으로 계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입찰지대는, 이제 여기까지는 농경지 지대와 관련되는 내용들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요 입찰지대는 위치지대를 도시토지에 적용했어요, 도시토지에. 그래서 도시토지라면은 이제 용도가 농경지가 아니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주상공이 되는 거죠. 도시토지는 용도가 주상공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경매 붙이는 거예요. 경매 붙였을 때 지대를 제일 높게 써내는 사람이 낙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한다 그러는 거예요, 입찰. 그래서 각각의 위치의 토지를 경매 붙이는 거예요. 경매 붙였을 때 제일 많이 써내는 사람이 낙찰받는다, 이렇게. 근데 제일 안쪽은 누가 제일 높게 써내게 되고, 제일 안쪽은 상업용이 제일 많이 써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주거용, 그 다음은 공업용, 이렇게 써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게 써내는 사람이, 여기에 토지는 상업용이 제일 높게 써내니까 상업용이 낙찰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멀수록 다들 이제 낮게 써내겠죠. 다들 이제 점점 거리가 멀수록 낮게 써낼 거예요. 근데 상업용의 경우에는 이게 낮아지는 속도가 제일 빨라요. 왜냐하면 저 먼 곳에다가 점포 차려봐야 사람들이 안 찾아올 거는 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먼 곳은 아예 경매에 참여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주거용은 어때요? 상업용보다는 조금 더 먼 곳까지도 이용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써내는 거, 써내는 금액이 낮아지는 정도가. 근데 공업용은 더 먼 곳까지 공장 이렇게 지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써내는 게 다 낮아지죠, 지금. 낮아지는데 낮아지는 정도가 다른 거죠. 제일 안쪽은 누가 제일 많이 써내요? 상업용이 제일 많이 써내는 거죠. 그 다음은 주거용이 그 다음 써내는 거죠. 그 다음은 공업용이 제일 많이 써내는 거예요. 낙찰받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도시 전체의 입찰지대 곡선은 꺾인 선 3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각각의 용도의 입찰지대 곡선은 이거예요. 각각의 용도의 입찰지대 곡선은 이건데 도시 전체 입찰지대 곡선은 꺾인 선으로 나타나는데 무수히 많은 업종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무수히 많은 업종이 있으면 부드러운 선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부드러운 선. 이렇게 되는 요 선을 포락선이라 그래. 포락선. 어려운 단어로 포락선.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할 때는 이제 뭐 무수히 많은 업종이 있고 생산 요소 간 대체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이렇게 대체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포락선의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자, 그게 이제 개념이 이제 입찰지대의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제 입찰지대의 뜻을 알아두셔야 돼요. 써내는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 이 말이에요. 써내는 금액이. 자, 여러분이나 누군가가 어떤 위치의 토지를 나 이거 지대 얼마만큼 드릴게요 할 때 그 써내는 금액이라는 것은 자신이 벌어들일 수 있는 총 수입에서 비용은 빼야 될 건 아니에요. 일단 자기 비용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도 빼야 되는가 하면은 정상이윤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윤이 정상이윤이거든요. 정상이윤도 못 얻으면 그거는 손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지대의 의미는 비용과 뭐를 제한 후에 정상이윤을 제한 후에 그 토지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지불용액, 최대 지불용액. 간단하게 말하면 최대 지불용액이에요. 근데 이 최대 지불용액을 계산할 때 뭐까지도 빼야 된다? 정상이윤도 빼야 돼요. 이 확보를 해야 돼요. 전체 총 수입에서 비용하고 정상이윤 뺀 나머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그럼 나머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란 얘기는 초과 이윤은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초과 이윤은 없다는 뜻이에요. 뭐는 있어도 정상이윤은 있어도 초과 이윤은 없게 되는 상태의 지대를 뭐라고 한다? 입찰지대. 이렇게 개념을 알고 계십니다. 입찰지대의 뜻.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그 키워드 위주로 보세요. 그래서 157쪽의 차익지대론에서는 그 의의가 있죠. 의의에 의의 거의 의의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의의에 보시면은 비옥한 토지의 공급이 제한 이렇게 돼 있죠. 비옥한 토지의 공급이 제한. 그다음에 수학체감의 법칙 성립. 그다음이 우등지와 열등지의 차액. 여기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밑에 괄호 2번에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에서는 동그라미 3번과 4번을 보세요. 이 경작되어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기지라 하며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될 수 없다. 즉 지대는 뭐다? 잉여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평가에서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돼요. 토지 소유자의 요구가 있으면 최열등지라 하더라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론의 단점이죠. 한계. 다음에 이제 위치지대설에서는 그 맨 마지막 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요. 지대는 생산지와 시장 간의 거리에 따른 수송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도시로부터 원거리에 비해 근거리의 수송비 절약이 지대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여기에서도 동그라미 3번의 세 번째 줄 있죠. 위에서 세 번째 줄. 즉 위치지대의 이론에 의하면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익지대나 위치지대 모두 다 최열등지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절대지대에서는 그 동그라미 1번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지대가 발생해요. 그래서 최열등지나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입찰지대에서는 그 이제 지대 계산하는 공식은 기본적으로는 뭐하고 똑같아요? 이 위치지대 계산 공식과 똑같아요. 요거하고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위치지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산 공식은 똑같아요.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도심 지역에 가까운 입지일수록 많은 지대를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 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뭐와 뭐는 지불해야 돼요? 정상 이윤과 투입 생산비는 지불해야 되죠. 그거 빼고 남는 거. 빼고 남는 게 바로 입찰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지대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은 입찰지대란 어떤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체가 낙찰받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의 지대로서 초과이윤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그 괄호 3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기출 문제를 좀 볼까요?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차액지대설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한다. 맞죠? 다음에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절대지대설에서는 최열등지에도 지대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튀넨의 입지 이론에 따르면 튀넨은 요걸 이제 위치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 이론이죠. 위치 입지 이론이 위치 이론, 위치지대.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지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입찰지대설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맞죠? 제일 안쪽은 주거용, 그래서 상업용, 그다음이 주거용, 공업용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5번의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 개의 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요 이론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 더시지 이거는 다음 순환에 말씀드릴게요.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아니니까 이건 다음에 말씀드릴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도시공간 구조론을 보십시오. 도시공간 구조론은 이제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요 세 가지 위주로 이제 출제가 됐어요. 지금까지 요 공간 구조론인데요. 이 공간 구조는 이제 도시 공간 구조론 또는 도시 성장 이론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동심원 이론,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선형 이론, 그다음에 다핵심 이론 이렇게. 요건 약 100년 전이에요. 약 100년 전. 조금 전에 지대로는 200년 전이었죠. 100년 전. 미국입니다. 이제 유럽이 아니고 미국. 이거는 시기상으로 이게 언제인가 하면은요. 산업혁명이 한 100년 정도 이제 지속이 된 거예요. 1970년대 후반에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이 돼서 18세기라 그러잖아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이 돼서 이제 1800년대 후반이 되면은 한 10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도시 현상이 많이 나타난 거죠.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고 그 공장들이 있는 곳으로 농민들이 몰려드는 거죠. 눈은 떠 주시고 감상하세요. 안으로 이제 도시로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니까 기존에 없던 이제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주택, 그죠? 그리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또 상업 용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학도 그렇게 생겼어요. 부동산학의 역사가 요거하고 비슷해요. 부동산 문제라는 게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이런 거잖아요, 주로. 그게 이제 이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100년 전인데, 아무튼 이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제일 안쪽에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가 중심 업무지구고요. 여기가 이제 주거지가 되는 거죠, 최초로. 그 다음에 도시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이게 커지면서 이 동심원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커져 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서부 영화 아시죠? 저 미국 영화 중에 서부 영화.
서부 영화가 그게 시대가 몇 년대를 배경으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1800? 연대 언제요? 후반기죠, 후반기. 예, 그게 왜 서부 시대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응? 예? 서부 개척이 뭐 때문에 본격화됐는지 혹시 아세요? 예, 그게 뭐가 발견이 됐어요. 예, 금강이 발견해요, 금강이. 1848년도에 서부에서 금강이 발견됐어요. 서부에서 금강이 발견돼가지고 1849년도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서부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부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에 원래는 동쪽에 있다가 서부로 가면서 막 인디언들이 나타나잖아요. 인디언들하고도 싸우고 이러면서 이 총잡이들 나타나고 막 이렇게 서부 영화 나타나잖아요. 이게 1849년도에 그 서부에 그 금을 찾아 떠난 사람들을 49어라 그래요. 49어. 49년도 사람들. 그 49년도 사람들 49어라 그래요. 영어로. 근데 그 사람들이 갈 때 밴드웨건 마차 있죠. 이렇게 포장 이렇게 친 마차. 그것 타고 청바지 입고 막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누가 장에 가면 뭐 지고 장에 간다 그래요? 덩달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제 속담도 다 까먹네 이제 사람들이. 걸음지고 장에 간다 그러잖아요. 누가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간다고. 걸음지고 어디로 가야 돼? 밭으로 가야 되는데 걸음지고 장에 간다. 그냥 너도 나도 가니까 그냥 묻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밴드웨건 이펙트라 그래요. 밴드웨건 이펙트. 밴드웨건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가니까 그냥 덩달아 가는 거. 이게 경제학 용어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니까 같이 덩달아 사는 거. 유행 따라 그냥 덩달아 사는 이런 효과. 그걸 밴드웨건 이펙트라 그래요. 옛날에 신창원이 탈옥했을 때 신창원 셔츠 유행했었죠. 그게 바로 밴드웨건 이펙트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덩달아. 그게 이 1800년대 후반이에요. 아무튼 이러면서 이제 그런 그 서부 영화를 봐도 왜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 뭐 은행 있고 보안관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술집도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은 이제 마을이 형성되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이랬다가 사람들이 더 몰려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더 몰려들면은 이렇게 여기가 뭐 용량이 모자라잖아요. 상업 용지가. 그럼 이게 더 확대가 될 거 아니에요. 확장이 되니까 기존에 주택이 있던 곳들은 헐리면서 상업용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고 여기는 주거용으로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곳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범죄 발생 빈도도 높고요. 그리고 질병 발생 빈도도 높고 그럼 여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고소득층들은. 여기는 저소득층들이 남고 여기는 천이지대라 그래요. 어떤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리고 제일 바깥쪽은 뭐가 돼요? 통근자지대. 그러니까 주로 거주지 분화 현상을 본 거예요. 여기 전부 다 뭐예요? 요 안쪽 빼고는 다 거주지죠.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도시 성장 이론을 설명한 이론이 동심원 이론이에요. 이 이론은 조건이 너무 단순해요. 이게 평평한 곳에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이런 곳에 도시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크리스탈러의 이론이나 티넨의 이론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티넨의 동심은 티넨의 위치지대로는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이제 동심원 이론인데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162쪽에 이제 의의를 보시면 동심원 이론은 티넨의 농촌 토지 이용 구조를 도시 토지 이용 구조에 적용시킨 것이다. 동심원 이론은 뭐 1920년대 뭐 연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참고로 사람 이름은 참고로 알면 되니까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버제스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돼요.
버제스는 거주지 공간 분화 과정을 침입과 계승의 과정으로 보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동심원상으로 그 공간 구조가 확대되어 나타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동심원지대 1, 2, 3, 4, 5 순서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순서 뭐 별로 어렵진 않죠. 좀 설명드린 대로 하시면은 바로 오른쪽에 내용으로 가서 보세요. 내용에서 동그라미 1번에 도시의 성장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이다. 제일 오래된 거죠. 그리고 2번에 방금 말씀드렸죠.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하여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고요. 다음에 도시는 그 중심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성장하며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및 인구 밀도가 낮아지죠. 그러면서 범죄나 인구 이동, 빈곤 및 질병 등 도시 문제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음에 비판에서는 이제 도시 성장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이론입니다. 너무 단순화되어 있죠. 그리고 시카고 시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실질적으로 도시는 주요 도로망에 따라 토지 이용 형태와 지가가 달라집니다. 즉 도시는 교통망에 따라 원이 아니라 별 모양의 이제 성장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중심 업무 지대는 불규칙적인 크기를 가지며 원형이라기보다는 정방형 또는 정방형이다. 이게 실제로 동그랗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방형은 정사각형이죠. 정방형은 직사각형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발전시킨 이론이 선형 이론이거든요. 이걸 발전시킨 이론이 이게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여기서 선자는 부채 선자죠.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교통축을 강조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교통축이 있는 쪽으로 도시가 더 성장을 해서 이게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 선형 이론 이렇게 돼요. 자, 이건 교재에서 바로 볼게요. 선형 이론의 자, 이것도 이제 뭐 몇 년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죠. 선형 이론은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서 도심으로부터 교통축을 따라 접근성이 달라지며 그 결과 지가가 달라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택지대의 구조는 교통망축을 따라 확장되어 원을 변형한 모양인 선형이죠. 선형으로 도시가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를 보세요.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뭐라고 봤어요? 이 사람은 주택가격 지불 능력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택가격 지불 능력, 이 소득 수준에 따라 이 말이에요. 소득 수준에 따라. 그래서 그 밑에 도표를 보세요. 도표를 보시면은 제일 안쪽이 중심 업무지구, 중앙 업무지대인 것은 똑같아요. 근데 그 오른쪽으로 펼쳐진 날개 5번을 보세요. 그 5번이 고급주택지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통축에 있는 거죠. 교통축에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는 떨어져 지내거든요. 그 왼쪽 아래 위로 펼쳐진 날개 2번을 보세요. 왼쪽 아래 위로 펼쳐진 날개 2번을 보시면은 거기가 도매 경공업지대죠. 그 도매 경공업지대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그 주변에 살거든요. 3번이. 2번 주변이죠. 맞나요?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 동그라미 그 펼쳐진 날개 2번 주변으로 3번인 것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일하는 근로자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 사는 곳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교통축이 있는 쪽 오른쪽에 있고요. 그래서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거 분리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위에 고급주택은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망축에 가까이 입지하고 중급주택은 고급주택의 인근, 중급주택은 4번이에요. 4번. 5번 아래 위로 있죠. 그리고 3번과 4번, 5번 이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급주택은 최고급 수준 주택의 반대편에 위치한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죠. 그리고 4번에 보세요.
제조업 지역과 저소득 지역은 보완적으로 입지 이렇게 돼 있죠. 보완적으로 입지가 뭐예요? 함께 입지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괄호 2번의 양쪽에 3번이 감싸고 있잖아요. 2번의 양쪽에 3번이 감싸 있는 게 보완적으로 입지한다는 게 바로 그 말인 거죠. 그리고 고소득 지역과 제조업 지역은 상반된 지역에 입지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비판을 보시면은 1번의 선형 이론은 주거지 입지 결정과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고소득층의 고급 주택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이다. 그런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 이름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붙인다고 보면 돼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핵심 이론으로 이제 넘어가시면은 위 두 이론은 공통점이 핵이 한 개밖에 없죠. 핵이 한 개밖에 없는데 현대 대도시는 핵이 여러 군데죠. 보통 부도심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도심, 부도심 이렇게 그렇게 이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건데요. 의의를 보시면은 다핵심 이론이란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이고요. 해리스와 울만이죠. 이것도 뭐 연도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리스와 울만은 도시 내부 구조는 다핵 모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시의 토지이용 유형은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처럼 단일의 중심 업무지구를 핵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 구조가 형성된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 핵의 성립 요인을 요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동그라미 1번은 특정 입지와 시설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산업. 이 특정이라는 게 키워드예요. 특정.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한 장소에 입지하려고 하는 유사업종 간의 집중지향성은 동종업종의 집중을 통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종업종이 동종이에요. 동종업종. 동종업종은 한데 모여서 입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줄이죠. 서로 다른 업종이죠. 서로 다른 업종을 두 글자로 하면 그냥 이종업종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을 이종업종. 이종업종은 서로 다른 업종들은 어떻게 해요? 분리되어 있어야 되죠. 떨어져 있어야 돼요. 또 그 동그라미 3번에서는 지대 지불 능력 차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지대라는 걸 키워드로 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보세요. 핵이 성립하는 요인에서 다핵이 성립하는 요인은 동종이나 이종 뭐 이렇게 두 가지. 그다음에 특정 위치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이렇게. 그래서 특정 위치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이제 법원을 생각하면 되죠. 법원 주변에 뭐가 많아요?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핵을 만들고요. 동종업종들끼리 한데 모여 있는 경우는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있잖아요.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같은 데 보시면은 그 주변에 뭐가 많아요? 자동차 그 카센터나 이렇게 부품 가게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종업종과는 서로 분산이니까 서로 다른 업종간이죠. 그러니까 뭐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는 뭐 저기 있고 또는 뭐 또 뭐 의류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곳은 또 다른 데 또 핵을 만들잖아요. 서울 같으면은 동대문 근처죠.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떨어져 자리를 잡고요. 그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이요. 이건 지대 지불 능력. 지대 지불 능력에서는 금융업종 같은 거는 뭐예요? 금융. 이런 것들은 도심 쪽에 자리를 잡겠죠. 핵을 만들면. 주로 공업 같은 건 어디로 나가요? 공업은 외곽으로 나가잖아요. 외곽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도 핵의 위치가 이제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 핵의 성립 요인 때문에 핵이 다양하게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가를 보시면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과 다핵심 이론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도시 성장 구조 설명에 있어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동심원 이론을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배타적인 것은 아니에요. 얘네들하고 얘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 도시 토지 이용과 내부 구조는 다핵적인 면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대 대도시 공간 구조, 도시 공간 구조를 설명하기가
영리하다. 이렇게. 자, 여기서도 문제를 좀 볼까요? 166쪽에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요거는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저소득층들이 이 도심 근처에 사는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저소득층들이 여기 있는 거는 동심원 이론이죠. 그죠? 제일 안쪽이 여기 일자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거 날개 생각하지 마시고. 날개 생각하지 마시고 동심원 이론에서는 제일 안쪽이 일자리 있는 곳이에요. 여기 제일 가까운 천이지대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층, 여기는 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선형 이론의 얘기는 아니죠. 선형 이론에서는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경공업지대 근처에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1번이 바로 틀렸고요. 2번은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요 말이 나오죠. 이 마찰 비용 이론은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에 몇 번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요. 한 번도 정답 지문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마찰 비용 요 단어 뜻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마찰 비용은 수송비와 또는 교통비라고 할 수 있죠. 곱하기 지대 이렇게 이제 합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가려면 여기 도심이에요. 이 외곽이에요. 그래서 가려면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는 줄어드는가 하면은 교통비는 줄어들어요. 여기서 여기 가는 거하고 여기서 가는 거하고 대신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뭐가 높아져요? 지대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두 개 합을 마찰 비용이라고 해서 거리가 멀어지면은 대신에 지대는 작아지지만 수송비가 교통비가 많이 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게 비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마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념이에요. 마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도심으로 갈 때. 그런 개념이 이제 마찰 비용 개념. 그다음에 버저스의 동심원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하여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맞고요. 그다음에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주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고요. 다핵심 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한 활동에 집중하는 성향, 이게 뭐예요? 동종업종의 집중 지향성이죠. 이것을 도시의 다핵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맞죠? 그러니까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그 다음에 동종업종의 집중 지향성, 여기 없는 두 가지가 뭐예요? 이종업종의 분산 지향성, 요거 한 개 없고요. 또 특정 위치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주변에 핵을 만든다 그랬죠. 그 두 가지 더하면 모두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지금 정부의 개입이 진도를 못 들어갔죠. 그래서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복습을 거의 40분 가까이 복습을 해서 좀 진도를 덜 나갔어요.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